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7권 영웅의 후예들, 제11장 결초보은. 진나라가 필의 전투에서 패하고 중원의 패자 자격을 상실한 것은 BC 597년 6월의 일이었다. 이 해는 진경공 3년에 해당한다. 술림보가 패한 군사를 이끌고 강성으로 귀환했을 때 진나라 공실과 조정은 그야말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다. 진나라 개국 이래로 이렇듯 참담한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던가. 진경공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중군 대장 술림보를 참수형에 처하라. 이는 곧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진경공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무렵 진나라는 군주보다는 귀족들의 권한이 더 강했다. 이러한 권력 이양은 조순 때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술림보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면 그 밑에 여러 장수들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술림보의 지지 세력은 물론 여타 가문들까지 공궁으로 달려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필의 전투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은 상군 대장 사회였다. 술림보는 선대부터의 공신입니다. 비록 싸움에 진 죄가 없지 않으나 그간의 공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복 전투 직후 초성왕이 패장 성득신을 죽였을 때 우리 진문공께선 매우 기뻐하셨고 진목공이 패장 백리씨를 용서했을 때 우리 진양공께선 두려워하셨습니다. 만일 이번에 주공께서 술림보를 죽이시면 가장 기뻐할 것은 초나라입니다. 바라건대 술림보를 용서하시고 이 다음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간청이겠으나 귀족들이 반 이상의 공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진경공이 어찌 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는가. 사회를 비롯한 여러 귀족의 끈질긴 간언에 진경공은 슬그머니 자신의 말을 철회했다. 술림보는 삼군을 철저히 훈련시켜 후일 초나라의 원수를 갚도록 하오. 이로써 원수 술림보도 그 보좌역 선곡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외 장수들도 자신의 예전 지위를 그대로 보존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끝내 중군 좌장 선곡이 말썽을 부렸다. 선곡이 적족의 일족인 노적을 사주하여 진나라 땅을 침범케 한 것이었다. 노적은 호원의 아들 호사고가 망명해간 곳이다. 오늘날 산서성 노성현 동북방 일대다. 호사고는 끝내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자신의 지지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그런 인연으로 선곡 또한 여러 차례 노적 땅을 왕래했으며 그곳의 재상인 풍서와도 제법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노적은 진나라 공실과도 인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군주인 진경공의 누이베키가 노적 군주인 영아와 혼인했다. 그러므로 진나라와 노적은 혼인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중에 선곡이 필의 전투에서 패해 돌아왔다. 따지고 보면 필의 전투는 선곡 때문에 패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귀족들의 담합으로 처벌을 면하긴 했지만 선곡은 자신의 기반을 잃은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술림보를 제치고 원수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꿈꾸고 있던 선곡에게 국내 기반의 상실은 여간 큰 타격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노적 재상인 풍서와의 연합이었다. 진을 침범하시오. 내가 안에서 호응하리라. 노적 재상 풍서는 자신의 군주인 영아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임금이 진나라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 중에 선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좋은 기회다. 풍서는 임금 영아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군대를 출동시켰다. 풍서의 직할 군대는 국경을 넘어 청원 땅까지 진격했다가 진나라 방어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났다. 선곡이 노적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진나라 대부들 사이에 알려졌다. 진경공은 분노했고 술림보와 사회 등은 선곡을 위해 변호해줄 명분을 잃었다. 나라를 오랑캐에게 팔아먹은 놈은 참수해야 한다. 선곡은 매국의 죄에다 필의 전투에서 패한 죄까지 더해져 북문 밖으로 끌려나가 처형당하고 말았다. 선진 이래 명문가로 자처해오던 선씨 일족은 이렇게 사라져갔다. 필의 전투에서의 패배, 선곡의 매국과 처형 등 일련의 사건들은 진나라 공족과 대부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나선 사람은 재상이자 삼권 원수인 술림보였다. 좋은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권력 서열 제2인자인 상군 대장 사회가 물었다. 필의 전투에서 약속을 깨고 초나라를 도운 정나라를 응징할 필요가 있소. 군대를 일으키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초나라가 가만히 앉아 정나라의 위급을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틀림없이 군대를 파견할 것인데 과연 우리 힘으로 초군과 다시 대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다. 그러나 술림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듣자 하니 초나라 재상 손수고가 죽었다 하오. 그러므로 대군을 출병시킬 여유가 없을 것이 분명하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더 이상 중원 제후국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것이오. 손수고의 죽음을 기회로 우리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 저는 정나라보다 오히려 주변 적적들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만 노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였지만 술림보는 콧방귀를 뀌었다. 노적 따위는 사신을 보내어 윽박지르면 쑥 들어갈 것이오. 정나라를 칩시다. 이러한 술림보의 고집에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술림보는 진경공에게 정나라를 칠 것을 고했다. 진경공 또한 필의 전투에서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있던 터라 그 즉시로 승낙했다. 마침내 술림보는 일군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애초 정나라의 항복까지 받아낼 마음은 없었다. 지는 건재하다.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중원 제후국에게 알리려는 것이 이번 출병의 목적이었다. 술림보는 정나라 영토 안으로 쳐들어가 방비가 소홀한 소읍들만 골라 친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군 침공.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정양공은 크게 놀랐다. 진군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공자장을 사자로 삼아 초나라로 보냈다. 진나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히 구원군을 보내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가 이곳에 인질로 남겠습니다. 공자장이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는 말에 초장왕은 마음이 흡족했다. 정나라가 이같이 과인을 믿는데 무슨 볼모가 필요 있으리오. 내가 정나라를 위해 구원군을 파견하리라. 그러고는 공자장은 물론 초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던 공자 거질까지 신정으로 돌려보냈다. 초나라 조정에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신정으로 파견할 것이냐가 주된 안건이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공자 측이 엉뚱한 제안을 하였다. 지금 중원 제후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나라는 우리 초나라와 친하지만 송나라는 진나라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꼭 정나라를 직접 구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왕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송나라를 치십시오. 우리가 송나라를 치면 진나라는 송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나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송나라 항복을 받아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자 측은 영윤이 된 공자 영재와 더불어 군사부문의 양대 기둥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초장왕의 신임도 여간 깊지 않다. 초장왕은 공자 측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기발하다. 필의 전투에서 진나라의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중원 패자로서의 면모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중원의 여러 나라가 변함없이 진나라 영향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송나라. 만일 송나라만 초나라에 굴복한다면 초장왕은 명실공히 중원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장왕은 대뜸 송나라 침공을 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전 영윤 손수고의 영향 탓이다. 정나라를 칠 때도 진나라를 칠 때도 난신 토벌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그대의 계책은 기발하다. 그런데 송나라를 칠 명분이 없구나. 명분 없는 싸움은 우리 초나라의 덕만 손상시킬 뿐이다. 한풀 꺾인 초장왕의 어조에 이번에는 신임 영윤인 공자 영재가 아뢰었다. 왕께서는 심려치 마십시오. 명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묘책이 있는가? 초장왕의 눈이 반짝였다. 영재가 대답했다. 그동안 제 나라가 우리 초나라와 가까이 친교한 것은 왕께서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왕께서 새로이 중원의 패자가 되셨습니다만 아직 제 나라 군주와 회맹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 나라는 제해공이 죽고 제경공이 새로 군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재경공을 초청하십시오. 그것과 송나라를 칠명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신이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송나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우리 사신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신을 욕보이면 이 어찌 송나라를 칠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송나라가 우리 사신을 순순히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신무회를 사신으로 보내면 송나라는 결코 그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초장왕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이튿날 초장왕은 신무회를 불렀다. 그대가 이번에 제나라를 다녀와야겠다. 제나라라는 말에 신무회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대는 사신으로 가기 싫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송나라를 지나가야 하는데 신은 지난날 송나라와 원수 맺은 일이 있습니다. 초장왕의 아버지인 초모광 때 일이다. 당시 초모광은 난폭한 군주로 유명했다. 어느 땐가 초모광은 송, 진, 채, 정나라 군주들과 송나라 땅에서 사냥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 그는 사냥하면서 송소공에게 불시를 준비하라 지시했었는데 송소공이 깜빡 잊고 부싯돌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때 신무회는 좌사마로서 군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지식한 신무회는 송소공이 군법을 어겼다 하여 송소공 대신 그 어자를 잡아다 곤장 300대를 쳤다. 그 이후 송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모욕했다 하여 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이 사신이 되어 송나라로 가서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송나라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를 붙잡아 죽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굳이 신이 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무회의 얘기를 들은 초장왕은 그러나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실은 바로 그 때문에 신무회를 사신으로 점찍은 것이었다. 그거라면 별거 아니다. 그대 이름을 다르게 바꿔 행세하면 그만이다. 내가 이름 하나를 지어주리라. 오늘부터 그대 이름은 신주다. 문서에도 신주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라. 초장왕이 자신을 사신으로 선정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신무회는 그래도 머뭇거렸다. 이름이야 고칠 수 있지만 얼굴까지 고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초장왕이 짐짓 얼굴에 노기를 드리웠다. 그대가 송나라에서 죽는다면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군사를 일으켜 송나라를 쳐 그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쯤 되면 신무회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허리를 숙여 명을 받든 후 궁에서 물러났다. 며칠 후 신무회는 아니 신주는 제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그 아들 신서가 교회까지 따라 나왔다. 신주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는 이번에 가면 반드시 송나라에서 죽는다. 너는 왕께 청해서 꼭 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하거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여안고 눈물을 뿌렸다. 한수를 따라 올라가던 신주는 이윽고 송나라 땅인 수양에 당도했다. 송나라 관리가 신주에게 물었다. 길을 빌려달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소? 나는 다만 초왕의 명을 받들어 제후를 초빙하는 문서만 받아왔을 뿐 길을 빌려달라는 문서는 가져오지 않았소. 관리는 신주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수레를 달려 송문공에게 신주의 일을 보고했다. 이때 송나라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재상 화원이었다. 화원은 진나라와의 친교를 고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초나라라는 말에 대뜸 냉소를 머금으며 송문공에게 아뢰었다. 초나라는 우리 송나라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면서 길을 빌려달라는 문서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송나라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신이라는 자를 죽여본 때를 보이십시오. 초나라 사신을 죽이면 초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어찌 함부로 사신을 죽일 수 있겠소? 문서도 없는 자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더욱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멸시를 참으면 초나라는 앞으로 계속 우리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만일 저들이 쳐들어오면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송문공은 난처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수양에서 온 관리에게 명했다. 일단 초나라 사신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신주는 압송되다시피 송나라 도성으로 불려갔다. 신주가 조당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화원은 첫눈에 그가 신무회임을 알아보았다. 눈에 퍼런 불을 켰다. 이놈, 너는 지난날 우리 선공을 욕보인 신무회가 아니냐? 가증스럽게도 이름을 바꿔왔구나.
그런다고 살아 돌아갈 줄 알았더냐? 신주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자 죽음을 각오했다. 초나라 위신을 깎이지 않겠다는 오기로 송문공을 쳐다보며 꾸짖었다. 송나라 임금아, 너는 할머니와 붙어먹고 임금 자리를 가로챈 놈이다. 하늘이 아직 너를 살려둔 것이 이상하구나. 내가 만일 나를 죽인다면 우리 초왕께서는 송나라 종묘 사직을 다 뭉그러뜨릴 것이다. 송문공은 얼굴이 벌개졌다. 화원도 분을 이기지 못해 발을 굴렀다. 저놈의 혓바닥을 끊어라. 끝내 신주는 송나라 도성에서 죽었다. 초장왕은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신주의 죽음 소식을 보고받았다. 혓바닥까지 끊겼다고. 젓가락을 내던졌다. 소매를 떨치고 일어서는 바람에 그릇들이 떨어져 깨졌다. 군사와 병차를 즉시 출동시켜라. 초장왕은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이때의 광경을 춘추자 시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초나라 군주가 옷소매를 털고 일어나 달려나가니 신발은 궁전 뜰 앞에 쌓아놓은 흙더미 위에서 신었고 칼은 조문 밖에서 찼으며 도성시가지 한복판인 포서에 이르러서야 병차에 올라탔다. 가히 송나라에 대한 초장왕의 엄청난 분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신으로 병차를 탄 초장왕이 영성교회에 이르렀을 때 공자 측과 신숙씨, 신서 등이 군대와 병차를 동원하여 뒤쫓아왔다. 그제야 초장왕은 군대를 사열하고 송나라 정벌군을 편성했다. 공자 측을 대장으로 삼고 신숙 씨를 부장으로 삼노라. 신주의 아들 신서는 군정이를 맡아보라. 초나라 대군은 질풍노도처럼 송나라 국경을 돌파하여 상구성을 향해 쳐들어갔다. BC 595년 초장왕 19년 9월의 일이었다. 초군의 공격을 받은 송나라 재상화원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농성 채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대부 악영제를 진나라로 급파해 구원군을 요청했다. 그 무렵 진나라 재상 술림보는 정나라 변경을 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진경공은 송나라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신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누가 가서 지난날 초군에게 당한 패배를 서력하고 송나라를 구원하겠소?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고작 대부 백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은 말을 아랠 뿐이었다. 신이 옛사람으로부터 들은 말 중에 채찍이 비록 길다 한들 말의 배까지는 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초나라는 우길승천의 기세인 반면 우리 진나라는 그 기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채찍으로는 말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진경공은 백종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상체를 내밀며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설마 송나라를 도와주지 말자는 말은 아니겠지요? 주공, 말해보. 지금 하늘은 한창 초나라에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뜻까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송나라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송나라를 돕지 않으면 송나라는 우리를 떠날 터인데도? 강과 바다는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산과 숲은 온갖 독충을 품고 있습니다. 훌륭한 옥이라 하더라도 흠은 있게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일시적인 수치를 참는 것은 천도입니다. 지금은 송나라를 잃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아픔과 수모이겠지만 훗날을 위하여 감내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백종의 말에 진경공은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구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려. 송나라를 돕지 말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나를 비감에 젖게 하는구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자국으로서 위용을 떨치던 진나라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수십 년간을 형제처럼 지내온 송나라의 멸망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모든 중신이 처연한 마음이 되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백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반드시 군사로 도와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신에게 송나라를 구원할 계책이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송나라까지는 2000리 거리입니다. 초군이 그 먼 길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군량을 보급하기란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시 단기전을 계획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공께선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진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송을 구원하러 가는 중이다라고 말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송나라는 힘을 얻어 굳게 지킬 것이요. 초군은 몇 달 안에 영성으로 회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도 송나라를 구원할 묘책입니다. 진경공은 어떻게 해서든 송나라를 돕고 싶었다. 백종의 말대로 힘이 부족하다면 꾀를 써서라도 송나라를 초군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럴듯한 방법이요. 누구를 송나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대부 해양이 아니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양은 사람됨이 충직하고 인품이 고결했다. 무엇보다도 담력이 셌다. 초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상구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해양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백종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다. 진경공도 공감했다. 곧 해양을 불러 밀서를 내주며 송나라에 가서 할 일을 지시했다. 해양은 그날로 미복 차림을 하고 강성을 떠났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해양이 송나라 도성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만 초군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그는 첩자로 오인받아 초장왕 앞에 끌려갔다. 마침 초장왕 측근 중에 해양의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다. 그 측근으로부터 귓속말을 들은 초장왕은 해양을 친히 문초했다. 너는 누구냐? 해양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나는 우리 주공의 명을 받고 송나라의 말을 전하러 온 진나라 대부 해양이요. 무슨 말을 전하러 왔는가? 진나라 대군이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는 말을 전하러 왔소. 해양의 몸을 수색하자 과연 진경공의 밀서가 나왔다. 초장왕은 속으로 두려움을 품었다. 초군이 상구성을 포위한 지 이미 5달이 넘었다. 그동안 상구성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송군의 저항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송나라는 스스로 항복하고 나설 것이었다. 그런데 진나라 대군이 구원하러 온다면 송군은 희망을 품고 더욱 몽성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초군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식량난에 허덕일 것이었다. 초장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해양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과인이 그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그대는 송문공에게 가 이 문서와는 반대의 뜻을 말할 수 없겠는가. 진나라는 급한 일이 있어 송나라를 도울 수 없다. 혹 진군을 믿고 기다리다가 송나라 앞날에 낭패가 있을까 염려하여 특별히 구두로 이 뜻을 전하러 왔다. 그대가 이렇게만 말하면 송문공은 절망하여 우리에게 항복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양군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그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대를 초나라로 데리고 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해양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초장왕이 눈을 부라렸다. 내 제안을 거절하면 너는 죽는 수밖에 없다. 해양의 머릿속은 바삐 움직였다. 물론 그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송문공에게 진경공의 말을 전할 사람이 없어진다. 나의 임무는 송군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마침내 해양은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해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초장왕이 시키는 대로 상구성 가까이에 마련된 누차 위로 올라갔다. 누차란 다리를 장착한 병차로 일종의 움직이는 망루였다. 해양의 눈에 상구성 안이 환히 내려다 보였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해양이 성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댔다. 송나라 병사들은 들어라. 나는 진나라 사신 해양이다. 나는 지금 초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 있다. 저들은 나를 협박하여 구원군이 오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하지만 송군은 안심하라. 조만간 진나라 대군이 이리로 몰려와 송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복하지 말라. 누차 아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초장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려라. 해양이 끌려 내려오자 초장왕은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다. 내 놈은 나와 약속해놓고 배반했으니 참으로 신의가 없는 놈이다. 나는 신의가 없는 놈을 가장 싫어한다. 죽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초장왕이 주변 군사들에게 해양을 참아라는 명을 내렸다. 군사들이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해양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조용하게 초장왕을 향해 말했다. 군주가 올바른 명을 내리는 것을 의라하고 신하가 군주의 명을 수행하는 것을 신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아는 군주는 2가지 명을 내리지 않고 신을 아는 신하는 2가지 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는 나에게 부귀영화를 내세우며
우리 군주가 내린 명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올바른 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의 명을 승낙한 것은 바로 우리 군주의 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더라도 우리 군주의 명을 제대로 수행했으니 이것이 신을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해양의 태도에 초장왕은 노기를 누그러뜨렸다. 긴 숨을 내쉬며 탐복했다.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것은 바로 그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그러고는 해양을 석방하여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진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온다. 해양의 이 한마디는 5달 동안 성 안에 포위당한 채 농성하고 있는 송나라 군사들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송나라 재상 화원 역시 항복을 고려하던 중 해양의 외침 소리를 듣고 모든 성 안의 수비를 재정비했다. 군사들은 성벽을 높이고 화살을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돌멩이를 모으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초군을 향해 들이부었다. 초군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끈질기게 성을 공격했다. 초군 대장 공자 측은 성 밖에다 망루를 쌓았다. 망루의 높이는 상고성만큼이나 높아서 그곳에 오르면 상고성 안의 일거일동을 환하게 굽어볼 수 있었다. 상고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이곳에서 거처하리라. 공자 측은 입술을 깨물며 각오했다. 성 안의 움직임이 낱낱이 초군에 의해 간파당하자 이번에는 송나라 재상 화원이 머리를 썼다. 초군이 쌓아놓은 망루와 마주 보이는 곳에 그와 똑같은 높이의 망루를 쌓아 올린 것이었다. 시야를 가려 성 안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계책이었다. 그렇게 다시 석 달이 지나갔다. BC 594년 5월 초 장왕 20년이 되었다. 초군이 상고성을 포위한 것이 지난해 9월의 일이었으니 8개월이 지나간 셈이었다. 송나라 도성은 양식과 마초가 바닥이 났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때의 상황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사람들이 서로 아이들을 바꾸어 먹고 죽은 사람의 뼈로 뗄나무를 삼았다. 이를 어찌 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데도 송문공과 화원은 항복의 뜻을 비치지 않았다. 진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매하리만큼 굳은 송나라의 이런 결의와 고집에 질려버린 것은 오히려 초장왕이었다. 하루는 병참을 담당한 굴리가 들어와 보고했다. 군중에 7일치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장왕은 대답 대신 친히 병차에 올라타 상고성 밖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성을 지키는 송군의 수비는 물샐 틈이 없었다. 그는 군막으로 돌아와 병차에서 내리며 탄식했다. 송나라를 굴복시키기가 이렇듯 어려울 줄은 몰랐도다. 그러고는 공자 측을 불러 회군할 것을 의논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초군 진영에 퍼졌다. 지칠 대로 지친 장수와 군사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일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신주의 아들 신서만은 얼굴색을 달리했다. 그는 회군 소식을 듣자마자 초장왕의 군막으로 달려와 닭똥 같은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다. 신의 아비는 왕명으로 죽었습니다. 왕께선 신의 아비에게 신을 잃으시렵니까? 초장왕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마침 그 자리에 부장 신숙씨가 배석해 있었다. 신숙씨는 수수께끼 같은 일화로서 2번씩이나 초장왕을 일깨워준 모신이었다. 신에게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묘안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7치 식량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저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송나라가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식량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둔전할 뜻을 비치면 저들은 항전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둔전이란 군사들이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외방에 나가 오랫동안 싸움을 벌일 때 군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방편이다. 신숙 씨의 말을 들은 초장왕은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다. 그렇구나. 우리가 둔전하는 척하면 송나라 사람이 아무리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질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초장왕은 공자 측을 불러 지시했다. 지금부터 송성 주변에다 각기 살림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라. 우리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군사들을 10명 단위로 반을 조직하라. 그리하여 각 반마다 5명은 나가 성을 공격하고 나머지 5명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도록 하라. 다음 날부터 초군은 영체 주변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초군이 둔전한다는 소식은 상고성 안에 전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송나라 재상 화원은 기절초풍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는 밤새 고심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날이 밝자마자 충혈된 눈으로 송문공을 찾아갔다. 초왕은 돌아갈 뜻이 없고 구원군은 당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신은 지난날의 조말이 되어 단신으로 초군의 진영을 찾아가 초군 대장 측을 위협함으로써 화평을 교섭해볼까 합니다. 제환공 시절의 일이었다. 어느 해인가 제환공은 노나라를 침공하여 숫땅을 점령한 후 노장공과 회맹을 가졌다. 그때 노나라 장수 조말이 노장공을 수행하여 제단 위로 오르는 도중 제환공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고 위협한 적이 있었다. 제환공은 다급한 김에 조말의 요구를 승낙했다. 그 뒤 제환공이 이를 번복하려 할 때 관중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노나라는 빼앗긴 땅을 되찾은 적이 있었다. 화원이 조말이 되겠다는 것은 곧 초군 대장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는 각오를 말함이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송문공은 화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직이 망하느냐 존속하느냐는 오로지 그대의 이번 걸음에 달려있구려. 조심하고 또 조심하오. 화원은 초군 대장 측이 망루 안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전에 망루의 구조를 세밀히 염탐해냈다. 그날 밤이었다. 화원은 초장왕의 알자로 변장한 후 상고성을 몰래 빠져나갔다. 알자란 왕이나 제후의 말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시종이다. 그는 공자 측이 기거하는 망루 앞으로 갔다. 순찰병이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화원은 대답 대신 오히려 고자세로 되물었다. 장군은 위에 계시는가? 계시오만. 누구시오? 나는 왕의 알자노라. 위로 올라가 장군을 만나 뵈야겠다. 초장왕의 시종이라는 말에 순찰병은 태도가 공손해졌다. 장군께서는 아까 왕께서 하사하신 술을 마시고 이미 잠자리에 드셨소. 아무래도 깨우기가 어려울 것 같소. 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장군이 취하여 자고 있을지 모른다며 말 한마디를 전하고 오라 하셨다. 순찰병은 화원의 말을 고지 듣고 순순히 길을 비켜주었다. 화원은 망루 위로 올라가 공자 측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엔 아직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공자 측은 침상에 누워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일어나시오. 화원은 공자 측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공자 측이 눈을 뜨며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화원은 재빨리 날카로운 비수를 그의 목에 갖다 대었다. 누구냐? 공자 측의 황급해하는 물음에 화원이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장군은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송나라 재상 화원이라는 사람이외다. 우리 주공의 명을 받고 초나라와 화평을 청하러 왔소. 장군이 내 말을 따른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죽겠소. 화원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비수가 등불에 반사되어 번쩍 빛났다. 그러나 공자 측은 확실히 한 나라의 대장군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화원의 얼굴과 손에 쥐어져 있는 비수를 번갈아 보더니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초나라와 송나라 간의 화평은 작은 일이 아니오. 이 같은 행동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외다. 그대가 진정 송나라 재상이라면 피차 경솔히 행동하지 맙시다. 이 같은 공자 측의 태도에 화원은 직감적으로 말이 통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른 비수를 거두고 사과했다. 나의 지나친 행동을 나무라지는 마시오. 사세가 너무 급박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소. 공자 측 또한 화원의 선선한 행동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공자 측이 먼저 물었다. 성안의 형편은 어떠하오? 화원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백성들은 자식을 서로 바꿔 먹고 해고를 주워다 부를 때는 판이지요. 이 같은 참상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오. 송나라 처지가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줄은 몰랐소. 참으로 미안한 일이오. 장군이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오. 한 가지 의문이 있소. 말씀해 보시오. 내가 알기로 군사란 속이 허하면 겉으로 충실한 체해야 하고 속이 충실하면 겉으로 허한 체하는 법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적인 나에게 성안의 어려운 실정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오?
그 이유는 간단하오. 무릎 군자는 남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동정하고 소인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오. 내가 알기로 장군은 군자이요. 그것을 아는데 내 무엇을 감추겠소? 그럼 왜 항복하지 않소? 나라는 피폐해졌지만 사람들의 뜻은 조금도 피폐해지질 않는구려. 군주와 백성이 다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키려는데 어찌 항복할 수 있겠소? 장군은 우리의 뜻을 10분 이해하시고 항복 대신 화평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것이 어떻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일단 포위를 풀어 30리를 물러나 주시오. 그러면 우리 주공은 귀국과 화친을 맺고 영원토록 초나라를 섬길 것이외다. 좋소. 그대가 사실대로 말하니 나도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지금 우리 군중엔 엿새치 먹을 양식밖에 없소. 앞으로 6일이 지나면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는 우리 왕께 아뢰어 일사를 물러나겠소. 그러니 그대의 임금과 신하들도 부디 신을 잃지 않기 바라오. 하늘에 대고 맹세하겠소. 초군이 30리만 물러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반드시 귀국과 화친하겠소. 화친이 성립되면 나는 그대 나라로 가 인질이 되겠소. 화원과 공자 측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용솟음쳐 올라왔다. 공자 측이 화원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우리 오늘 밤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소? 바라는 바이요. 두 사람은 결의 형제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공자 측은 초장왕에게 가서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고 나서 말했다. 화원은 어진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일사를 물러나라는 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장왕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송나라 사정이 그토록 절박하다니 반가운 일이로다. 일사를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갈 일 아닌가. 이참에 아예 상구성을 함몰하고 돌아가리라. 공자 측이 정색하고 말했다. 우리는 상구성을 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신은 우리 군중에 엿새치밖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6일만 버티면 우리가 스스로 물러갈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자 측의 말에 초장왕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대는 어째서 군사기밀을 적에게 알렸는가? 참상을 겪고 있는 송나라 신하도 자기네 나라의 형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중원 패자국인 초나라 신하가 어찌 송나라 신하보다도 못할 것이겠습니까? 신은 군사기밀을 알렸을지언정 패자의 신하다운 면모를 잃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순간 초장왕의 얼굴에서 노기가 씻은 듯 사라졌다. 그대 말이 옳도다. 지금 곧 군사를 일사 밖으로 물리도록 하라. 초장왕의 후퇴 명령에 신선은 땅바닥에 쓰러져 대성통곡했다. 왕께서는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구나. 초장왕은 알자를 보내 신설을 위로했다. 그대는 슬퍼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의 후성을 이루도록 해주리라. 그래도 신서의 통곡은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마침내 초군이 상구성 포위를 풀고 30리 밖으로 물러나 영체를 세웠다. 송나라 재상 화원 역시 공자 측에게 약속했던 대로 송문공을 모시고 성문 밖으로 나와 초의 진영을 방문했다. 초나라와 송나라는 서로 속이지 말고 영원토록 화친할 것을 맹약하노라. 초장왕과 송문공은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맹약이 끝난 후 초장왕은 송문공이 내준 신주의 시신이 담긴 관을 앞세우고 영성으로 귀환했다. 송나라 재상 화원 또한 공자 측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스스로 볼모가 되어 초군을 따라 영성으로 왔다. 영성으로 개선한 초장왕은 가장 먼저 신주의 장례식을 크게 거행했다. 이어 그 아들 신서에게 대부 벼슬을 내려주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신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초장왕은 송나라마저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명실공히 춘추시대 제3대 패공의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 9개월의 항전 끝에 송나라가 초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진나라의 대송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아쉽도다. 진경공은 그 선대인 진영공이나 진성공과 달리 패기에 찬 인물이었다. 그는 송나라의 구원군을 파견하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했다. 필에서 당한 패배를 설원할 좋은 기회였었다. 그러나 진나라 대부들의 생각은 진경공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송나라 일은 어쩔 수 없었다. 무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술림보, 사회, 극극, 난서 등 진나라 육경들은 우길승천의 기세로 떠오르는 초나라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정을 안정시키는 한편 주변 오랑캐족을 정리함으로써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재상 술림보는 흰 눈썹을 치켜올리며 진경공의 마음을 달래기에 바빴다. 아직 위나라나 조나라 등은 친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이탈을 막고 초나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나라 자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송이나 진나라도 다시 진나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 술림보를 비롯한 귀족들의 생각이었다. 초나라에 맞설 만한 힘을 기를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보시오. 진경공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술림보의 태도가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권력 서열 2위인 사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우리가 힘을 집중시킬 수 없었던 것은 주변 적적에 잇따른 배신 때문입니다. 특히 노적이 진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 큰 실수입니다. 진나라는 지리상 남쪽을 제외하고는 동, 서, 북이 모두 적족에 들러싸여 있다. 진원공 이래 계속해서 이들 적족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원공은 군대를 증강해 경, 위 땅을 점령하여 국토를 넓히고 동산꼬락시, 여융, 백적 등을 토벌해 진의 속국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독 적적만은 끈질기게 진나라에 대항하여 왔다. 진문공대에 이르러 진나라는 겨우 적적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진문공이 세상을 떠나자 적적은 다시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끈질기게 진나라 영토를 침공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적입니다. 노적은 적족의 일종으로 나라 이름은 외였고 주왕실로부터 받은 관작은 자작이었다. 장구여와 같은 혈통의 부족이다. 노적은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으나 진문공이 죽은 이후 점차 세력을 확보하더니 마침내는 여, 장구여, 수만 등 주변 여러 부족을 흡수 통합하여 나라의 면모를 갖추는 정도까지 되었다. 노적이 이렇듯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노적 재상인 풍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었다. 풍서는 지략이 뛰어났고 부하들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풍서는 20여 년간 재상으로 지내면서 대부분의 권력을 자신의 손에 넣었다. 임금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했다. 그나마 그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진나라에서 망명해온 호사고였다. 그러나 호사고가 죽자 풍서는 거칠 것이 없어졌다. 그는 전권을 잡고 나라 일을 제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 무렵 노적 임금은 영하였다. 영하는 친진파인지라 세자 시절 진성공의 큰딸 백희와 혼인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영하는 진경공과는 천암 매부 사이였다. 그는 가능한 한 진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상인 풍서였다. 풍서는 애초부터 진나라에 대해 호감을 갖지 못했다. 사사건건 임금인 영하와 대립했다. 그는 영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직계 부하를 수시로 진나라로 보내 진환공과 교류를 맺었다. 그런 중에 진나라가 필당에서 초군에게 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풍서에게는 진나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비쳤다. 더 이상 진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때부터 풍서는 노골적으로 진나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행위가 노적 임금 영하의 부인인 백희에 대한 학대였다. 그는 백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조당에 나가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영하에게 강요했다. 백희를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영하는 나약했다. 거기에 믿었던 진나라마저 초군에게 패해 패자국의 위용을 잃었다. 날마다 내궁에 들어앉아 고민만 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백희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풍서의 횡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노적의 영하는 신하들과 함께 교회로 사냥을 나갔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자 임금과 신하들은 탄궁으로 새를 쏘아 맞추는 내기를 했다. 임금 영하가 한창 새를 쏘는 중이었다. 풍서가 새를 쏘는 척하면서 임금인 영하를 겨냥하여 탄환을 날렸다. 탄환은 정확히 영하의 왼쪽 눈에 가서 맞았다. 천행으로 죽지는 않았으나 영하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랐으나 풍서는 한바탕 웃은 후 영하에게 말했다. 실수하여 탄환이 빗나갔습니다.
신은 그 벌로써 벌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풍선은 앞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다시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영아는 이런 풍서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처단할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영아는 생각다 못해 진나라 재상 술림보에게 밀사를 파견했다. 풍서를 쳐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시 진나라를 잘 섬기겠소. 술림보와 사회가 진경공을 찾아가 주변 적족부터 정리하자고 간언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노적을 평정하면 작게는 주공의 누님인 백희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요. 크게는 주변 오랑캐를 복속시키는 길입니다. 그런 후에 제, 노위, 조나라 등과 연합하면 능히 초나라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들의 이 같은 주장에 진경공은 생각을 바꿨다. 경들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소. 누가 풍서를 처단하고 오겠소? 신이 노적을 정벌하고 오겠습니다. 술림보가 자청했다. 진나라 수도 강성은 분주히 움직였다. 필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후 3년 만의 출병이었다. 이번에 노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진나라는 끝장이다. 이런 각오가 장수들과 병사들 사이에 일었다. 대장은 술림보, 부장은 윗가. 총병력은 병차 300승이었다. 술림보가 이끄는 진군이 소수를 건너 노적 땅을 향해 쳐들어가자 풍서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양군이 만난 곳은 곡양. 오늘날 산서성 노성현 북쪽 일대다. 그러나 풍서는 진군을 너무 깔보았다. 반면 진군은 각오가 대단했다. 첫 싸움에서 풍서는 술림보에게 대패했다. 풍서는 노성으로 돌아가 보았자 영아가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이때 위나라 군주는 위목공이었다. 위목공은 아버지 위성공과 노선을 달리하여 진나라와 친밀하게 교류했다. 그는 풍서가 자기 나라로 도망오자 재빨리 그를 사로잡아 함거에 태워 강성으로 보냈다. 결국 풍서는 진나라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곡양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술림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적 수도인 노성으로 진군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노적을 없애버리리라. 술림보가 이런 생각을 품은 줄도 모르고 노적 임금인 영아는 풍서를 물리쳐준 것만 고맙게 여겼다. 도성 밖에까지 나와 진군을 영접했다. 영아가 술림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할 때였다. 벼랑간 술림보가 노한 얼굴로 영아를 향해 꾸짖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 주공의 누님 되시는 백희를 죽였는가? 그러고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어 좌우 군사를 돌아보며 추상같이 외쳤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노적의 임금을 결박하라. 영아는 항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술림보의 포로가 되었다. 손쉽게 노성마저 점령한 술림보는 노적에게 멸망당한 여씨 일족을 불러 모아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노적은 없어졌다. 우리 주공께서는 여나라를 가엾게 여겨 다시 존속해 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너희들은 속히 여성을 복구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룻밤 사이에 노적이 멸망하고 여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적 임금 영아는 이리를 쫓아내려다 범을 소굴로 끌어들인 자신의 우매함을 통탄하며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BC 594년 초장왕 20년, 진경공 6년 6월의 일이었다. 진나라의 노적 정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영토를 태양산 북쪽까지 넓혔다. 이것은 위, 연나라 등 황하 동북방과의 직통로를 확보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적족을 비롯한 이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이 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만큼 세입도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필의 전투 이후로 사로잡혀 있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진은 건재하다. 진나라 공실과 조정과 백성들은 자신감과 활기를 되찾았다. 애초 노적 정벌을 못마땅히 여겼던 진경공도 이 점만은 인정했다. 그는 개선하고 돌아온 술림보에게 노적 점령지 중 1,000호를 떼어 하사하였고 특별히 사회에게도 과연 땅을 상으로 내려주었다. 한신하가 물었다. 사회는 이번에 아무런 공이 없는데 어째서 상을 내리시는 겁니까? 진경공이 대답했다. 술림보가 필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술림보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사회는 술림보를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실이라며 만류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술림보가 오랑캐를 쳐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사회의 공이라 할 수 있다. 어찌 그에게 공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했다. 주공의 상벌이 분명하니 우리 진나라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풍서의 죽음과 노적의 멸망은 진과 라이벌인 진나라에게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주변 적족과 융족들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했거니와 그곳에서 들어오던 수많은 진상품이 하루아침에 끊겨진 것이었다. 진나라를 쳐서 노적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진원공은 이같이 선언하고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 영토인 보시 땅을 공격했다. 보시는 섬서성 조우편 서북쪽 땅으로 진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다. 뜻밖의 기습을 받은 진군은 패배를 당하고 보시 땅을 그대로 진군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강성의 진경공은 크게 분노했다. 그동안 우리가 진나라에 대해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노적을 위해 우리 영토를 침공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진경공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직당으로 나갔다. 직당은 지금의 산서성 직산현 남쪽 일대로 직산이라고도 했다. 진경공이 일단 그곳에 멈추고 군사와 병차를 재정돈했을 때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진나라는 이번 침공에서 겨우 보시 땅만을 빼앗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주공께서 친히 나설 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에게 일지군마를 내주시면 신 혼자서 능히 보시 땅을 탈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진군 부장 위과였다. 위과는 진문공 때의 공신 위주의 아들이자 필의 전투에 참가한 바 있는 위기의 형이다. 선대의 공신들인 조쇠, 선진, 호원, 호모 등의 자손이 모두 번창한 반면 유독 위주의 후손만은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위과 위기 형제로서는 못내 아쉬웠다. 위과의 자원에 진경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수. 나는 이곳에 머물며 후원할 터이니 그대는 병차 100승을 거느리고 진군에게 우리의 용맹을 보여주고 오시오. 위과는 진경공이 내준 100승의 병차를 휘몰아 보시 땅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이 보시의 목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저편 아득한 곳에서 누런 먼지가 일었다. 먼지는 하늘의 해를 가릴 만큼 컸다. 지축을 뒤흔들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위과는 그 위용에 눌렸다. 저들은 진군이 분명하다. 그런데 대장이 누구기에 저렇듯 기세가 충천한가? 척후병 하나가 나는 듯이 달려와 고했다. 큰일 났습니다. 진나라 대장 두회가 보시 땅을 지키기 위해 이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두회는 진나라 명장 백리씨와 건병의 뒤를 이을 만큼 유명한 장수였다. 특히 그는 힘이 센 것으로 소문이 났다. 이는 강철 같았고 튀어나온 눈동자는 기묘한 광채를 발했다. 주먹은 구리쇠로 만든 망치 같았고 뺨은 쇠로 만든 방패 같았으며 거한이었다. 두회는 원래 백적 사람이다. 일찍이 청미산이란 곳에서 하루나절에 호랑이 5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그 가죽을 벗겨온 일이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원공은 두회를 불러다 차우로 삼았다. 그 후 그는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차하산에 가서 산적 1만여 명을 때려 부쉈다. 이때부터 두회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위과도 이런 두회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얼굴색이 해쓱해졌다. 두회라는 자가 보시 땅을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위과는 행군을 멈추고 군사와 병차를 벌여 두회에 맞설 진용을 갖추었다. 그러나 진군 대장 두회는 진을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는 말도 병차도 타지 않았다. 다만 직속 부하인 용사 300명만을 거느린 채 뚜벅뚜벅 걸어서 곧장 진군을 향해 쳐들어왔다. 그런데 그 위세가 마치 태산 같았다. 두회는 120근이 넘는 계산대부를 바람개비 돌리듯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진군을 후려갈겼다. 진나라 병사들은 거인의 흉악한 모습과 도끼의 위력에 눌려 타작 맞은 콩깍지처럼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 날아갔다. 위과와 그 군사들은 불과 300에 불과하는 두회와 그 부하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누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위과는 20리를 후퇴한 끝에 겨우 군사와 병차를 수습했다. 진군은 두회가 쫓아오기 전에 영체를 굳게 닫았다.
다음 날 두회는 여전히 300도부수를 거느리고 그곳까지 쫓아왔다. 그러나 윗과는 영문을 굳게 닫아건 채 일절 나가 싸우지 않았다. 두회와 도끼부대가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영내에만 틀어박혔다. 그러할 때 직산에서 응원군이 왔다. 응원군을 거느리고 온 장수는 다름 아닌 동생 위기였다. 주공께선 혹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특별히 저를 형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윗과는 이때처럼 동생 위기가 반가운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 주공께 원병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두회라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위기는 형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형님께서도 이제 늙으셨구려. 두회라는 자가 용맹한들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제가 내일 그놈을 쳐서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이튿날이었다. 두회가 또 영체 앞으로 와서 싸움을 걸었다. 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데리고 온 군사들과 함께 영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윗과가 만류했으나 위기는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다. 두회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략까지 쓸 줄 알았다. 그는 영문이 열리며 위기와 그 군사들이 달려나오자 놀란 척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진군은 신이 나서 역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진군의 뒤를 쫓았다. 그러던 한순간이었다. 벼랑간 두회가 크게 포효했다. 우! 이것이 신호였다. 어디선가 300여 도끼 부대가 일제히 달려나와 진군을 닥치는 대로 찍어대기 시작했다. 위기와 군사들은 흩어져 달아나던 진군을 뒤쫓는 중이었기 때문에 힘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다. 두회만을 노려라. 나머지는 쫓을 필요가 없다. 위기가 이렇게 외쳤으나 이미 두회와 도끼 부대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난 뒤였다. 두회를 노리고 달려들던 진군은 오히려 하나하나 그들에 의해 꼬꾸라졌다. 영체 안에 있던 윗과가 달려나와 구출하지 않았던들 위기와 그 군사들은 고스란히 전멸당할 뻔했다. 위기는 형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우리 힘으론 도저히 저들을 무찌를 수가 없겠습니다. 주공께 보시 땅을 되찾아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참으로 야단났구나. 그날 밤 윗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군막 안을 서성거리며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했으나 두회를 꺾을 만한 계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삼경이 훨씬 넘어서야 그는 침상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때 그의 귓전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 청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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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과는 소리에 놀라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군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꿈이었나? 분명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청초파라고 말했는데 그는 다시 침상에 누웠다. 막 잠이 들려는데 또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초파! 윗과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 위기를 불러 방금 전의 일을 들려준 후 물었다. 청초파가 무엇일까? 위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10여리에 걸쳐 길게 이어진 보씨의 못 주변으로 청초파라는 둑방이 있는데 혹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이며 어째서 청초파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일까? 신인이 형님을 돕기 위해 꿈속에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진군을 청초파로 유인하여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찌 되었건 꿈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녘에 제가 일지군을 거느리고 미리 청초파에 가서 매복하고 있을 터이니 형님께서는 날이 새거든 진군을 이곳으로 유인해 오십시오. 좌우에서 협공하면 두회를 무찌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날 새벽 위기는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청초파로 향했다. 날이 밝자 윗과는 군장수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모두 짐을 꾸려라. 후퇴하는 척하며 진군을 청초파로 유인하라. 그곳에서 일전을 벌이리라. 군사들은 일제히 영체를 뽑아 회군하는 척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회는 전군을 거느리고 회군하는 진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윗과는 한편으로는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아나면서 두회를 점점 청초파로 유인했다. 이윽고 그들이 청초파에 이르렀을 때였다. 둑방 저편에서 포성이 크게 일며 위기의 복병이 일시에 달려나왔다.
그에 맞춰 위과도 병차를 돌려 추격하던 진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멋모르고 청초파에서 진나라의 위기와 위과를 뒤쫓던 진나라의 두회와 300용사들은 삽시간에 앞뒤로 포위당했다. 그러나 두회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120근 도끼를 장난감 다루듯 휘두르며 진군을 찍어대었다. 이 바람에 위과와 위기는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매복책도 두회에게는 통하질 않는구나. 위과가 절망하고 있을 때였다. 벼랑간 도끼를 휘둘러대던 두회의 몸놀림이 이상해졌다. 그는 여전히 도보로서 진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것이었다. 마치 무엇인가 발이 걸리기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다. 몸의 중심을 잡기에 급급한 두회가 제대로 도끼를 휘둘러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모습을 본 진군은 용기가 생겼다.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위과도 그 광경을 보았다. 대관절 어찌 된 일일까? 눈을 씻고 유심히 살피는데 그의 시야로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두회 앞으로 삼배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은 한 노인이 허리를 숙인 채 두 귀의 풀들을 한 움큼씩 잡고 두회가 움직일 때마다 그 발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두회도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 노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랬다. 그 노인은 오로지 위과의 눈에만 보였던 것이다. 두회는 발을 세차게 움직일수록 더욱 심하게 비틀거렸다. 어떤 때는 완전히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기까지 하였다. 위과 위기 형제는 그 틈을 놓칠세라 쏜살같이 병차를 달렸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 위기가 창을 들어 두회의 가슴을 노리고 찔렀다. 두회는 겨우 몸을 피했으나 묶인 풀에 두 발이 걸려 뒤로 벌렁 자빠졌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진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쥐떼처럼 달려들어 칼과 창으로 두회를 마구베고 찌르고 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 천하장사 두회는 온몸이 지시겨졌다. 두회가 죽자 진나라 300명의 도끼 부대는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기세가 오른 진군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300도부수 중 목숨을 구해 달아난 자는 겨우 30여 명에 불과했다. 청초파 싸움에서 크게 이긴 위과 위기 형제는 여세를 몰아 진군을 보시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그날 밤 위과는 오래간만에 편안히 잠을 잤다. 꿈을 꾸었다. 낮에 청초파에서 두회의 발을 풀로 묶던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정중히 읍하며 위과에게 말했다. 장군의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장군은 제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위과는 노인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대답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만일 노인장께서 두회의 발을 풀로 묶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오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차 무엇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오늘 일은 오히려 제가 장군께 은혜를 갚아드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바로 조희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장군께서는 부친이 살아계실 적의 뜻을 잘 지켜서 내 딸을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주었습니다. 장군은 내 딸을 다시 살려준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늙은이는 구천에서도 그 일에 대해 여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장군을 돕기 위해 잠시 내려와 두회의 발을 풀로 묶어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장군은 앞으로 더욱 덕을 쌓으십시오. 반드시 대대로 존귀할 뿐 아니라 자손은 왕후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결코 내 말을 잊지 마시오. 말을 마치자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다. 동시에 위과도 꿈에서 깨어났다. 조희라? 문득 위과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일이 떠올랐다. 부친 위주가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다. 위주는 망명파 출신의 공신이었던 만큼 위세도 대단했다. 그는 생전에 여러 첩을 두었다. 그중 유독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조희였다. 위주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아들 위과에게 부탁했다. 내가 이번 싸움에 나가 죽거든 너는 조희를 좋은 사람에게 개가시켜라. 나는 결코 조희의 여생을 외롭게 하기는 싫다. 그래야 내가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던 위주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정반대의 유언을 내렸다. 조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다.
내가 죽거든 조이를 나와 함께 묻어다오. 그녀는 틀림없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덤 속에서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위주는 말을 마치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위과는 위주를 장사 지낼 때 살아있는 조이를 순장하지 않았다. 동생 위기가 따져 물었다. 형님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린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위과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평소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죽거든 조이를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라. 이는 정신이 멀쩡할 때 내리신 유언이다. 반면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하면 정신이 혼란하게 마련이다. 모름지기 효자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따르는 법이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을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조이를 좋은 사람에게 개가시켜 잘 살게 해주었다. 그 뒤 위과는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 조희의 친정 아버지 홀령이 나타나 풀을 묶어 그 은혜를 갚은 것이었다. 다음 날 위과는 동생 위기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위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연신 감탄에 마지 않았다. 형님께서 아버지의 평소 말씀을 따른 것이 이렇게 큰 보은으로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풀을 엮어 은혜를 갚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바로 위과와 두해가 벌인 청초파 싸움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며칠 후 위과는 직산으로 돌아가 두해의 목을 진경공에게 바쳤다. 진경공은 보시 땅을 탈환한 위과의 공훈을 크게 찬양하고 그에게 영호 땅을 내려주었다. 영호는 오늘날 산서성 의시현 서쪽 일대다. 또한 청초파 싸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큰 종을 만들어 그 종에다 위과가 승전한 연호리를 새기게 하였다. 진경공 시대에 만들어진 이 종을 후세 사람들은 경종이라 명명했다. 한편 노인의 예언대로 위과의 후손은 날로 번창하여 마침내는 나라를 세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전국시대 때 세워진 위나라가 바로 그 나라이다. 노적을 정벌하고 진군을 보시 땅 청초파에서 격파한 진나라는 초나라에 의해 상실되었던 패자국의 위용과 권위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되었다. 강성의 해는 지지 않는다. 진경공은 자신감에 찼다. 제2의 진문공을 꿈꾸었다. 중원을 하나로 눈을 다시 황하 주변의 제후국들에게로 돌렸다. 회맹을 가졌으면 하는데 진경공은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신이 패자임을 선언하고 싶었다. 그러나 노재상 순림보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회맹을 갖는다는 것은 곧 초나라와의 일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의 뇌리에는 아직도 필에서의 패배가 생생했다. 아직 이르다. 그렇다고 자신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순림보는 우물우물 대답했다. 진경공은 눈썹을 찡그렸다. 순림보의 마음을 환히 읽고 있는 눈빛이었다. 내정이라면 무엇을 말함이오?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흉년이 일었습니다. 순림보의 말은 사실이었다. 위과가 청초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해, 진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고 사방에 도적이 창궐했다. 강성 주변만 하더라도 치안이 마비될 정도였다. 도적을 퇴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은 그대의 임무가 아니오. 이 반문은 의미하는 바가 컸다. 도적을 퇴치하는 일까지 군주인 나에게 의논해야 하는가? 더욱이 도적 때문에 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맹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도 그대가 재상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진경공은 겁 많고 우유부단한 순림보를 한껏 비웃었다. 그것은 문책이기도 했다. 노적을 정벌하고 돌아왔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순림보가 어찌 그 야유와 조롱을 알아듣지 못하랴. 그날부터 그는 도둑 잡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순림보는 우선 전국에 방을 붙여 도둑 잡을 사람들을 모집했다. 갖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한 사람을 뽑아 도둑 잡는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공. 극시 일족의 한 사람이었다. 그공에게는 특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다. 그는 남의 속마음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능력을 지녔다. 그공이 도둑 잡는 관리로 뽑혀 시장 거리를 돌아다닐 때였다. 벼랑간 길 가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자는 도둑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조사해 본즉 과연 도둑이었다.
술림보가 그공을 불러 물었다. 너는 그자가 도둑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공이 대답했다. 저는 그자의 눈동자와 눈썹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볼 때 그자의 눈동자에는 욕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에 부끄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눈썹은 두려움에 꿈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공은 날마다 강성 안팎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의 도둑들을 잡아들였다. 그래서 시정 사람들은 그공을 악귀처럼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잡으면 잡을수록 도둑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대부 양설직이 술림보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께서 그공을 임용해 도둑을 잡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다 잡아들이기 전에 그공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술림보가 놀라서 물었다. 어째서 그공이 죽는단 말이오? 주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물속의 고기를 보려는 자에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듯 깊이 감춰둔 일을 굳이 알려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그공이 아무리 유능해도 어찌 그 많은 도둑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둑들이 힘을 합해 그공을 노릴 것이니 그공이 어찌 죽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양설직이 이런 충고를 한 지 며칠 후 과연 그공은 성 밖으로 나갔다가 수십 명의 도둑들의 습격을 받고 살해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술림보는 길게 한탄하다가 마침내 우라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다. 진경공은 양설직이 그공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그공은 죽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둑들을 퇴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양설직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사회를 중군 원수 겸 재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도둑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술림보가 죽었으므로 어차피 그 후임자를 임명해야 했다. 양설직의 말이 아니더라도 상군 대장 사회를 재상으로 올리려던 참이었다. 며칠 후 진경공은 사회를 중군 원수 겸 재상으로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아울러 상군 좌장이던 극극을 승진시켜 상군 대장으로 삼았다. 이로써 진나라 조정의 서열은 사회, 극극, 조삭순이 되었다. 그런데 사회는 이상했다. 도둑 잡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조정 관리들의 부정을 다스리는 데만 온 힘을 기울였다. 오히려 도둑에 관한 법률 조항을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아울러 겨울 동안 삼군을 엄하게 훈련시키는가 싶더니 그 이듬해, 즉 BC 593년 진경공 7년 봄에는 출병을 선언했다. 노적 주변의 적족을 소탕하라. 지난해 술림보가 멸망시켰던 노적 주위로는 여러 적족이 살고 있었다. 그중 갑, 유, 탁진 세 부족이 제법 강성했다. 이들은 노적이 진에 의해 멸망하자 자신들의 거처에 불안을 느끼고 수시로 군사력이 약한 주왕실의 영토를 침범해 노략질하였다. 주왕실을 도우리라. 이것이 사회가 내세운 출병 목적이었다. 진경공은 사회의 행동을 침묵으로 승낙했다. 그 해봄 강성을 떠난 사회는 불과 한 달 만에 갑, 유, 탁진 세 적족을 모조리 소탕하고 개선했다. 사로잡은 적족의 포로들은 다 낙양으로 보내 주정왕에게 바쳤다. 주정왕은 이러한 사회의 행동에 크게 기뻐했다. 필의 전투 이후 사라졌던 진나라에 대한 신뢰감도 다시 살아났다. 주왕실은 진나라만을 믿노라. 이번 기회에 사회를 상경으로 임명하노라. 천자인 주정왕으로부터 이 같은 칙서가 내리자 진나라 내에서의 사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갔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칭송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느 사이엔가 도둑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라 안은 평온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진경공은 대부 양설직을 불러 물었다. 그대 말대로 사회를 재상에 올렸더니 도둑이 모두 사라졌다. 그대는 이를 어찌 미리 알았는가? 양설직이 대답했다. 대저 꾀로서 꾀를 막는 것은 돌로 풀을 눌러두는 것과 같습니다. 풀은 반드시 돌 틈을 비집고 자라납니다. 무법한 자들을 엄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돌로서 돌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두 개의 돌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도둑을 없애는 방법은 교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둑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회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신용 있는 말을 하며 의리 있는 행동을 하며 너그럽되 아첨하지 않고 청렴하되 소견이 좁지 않으면 강직하되 반항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습니다. 백성의 어머니인 재상이 이러한데 어찌 도둑인들 교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사회를 재상으로 천거했던 것이며 도둑이 사라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고 좋도다. 이후로 진경공의 사회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다. 그에게 태부직을 겸하게 하는 한편 범땅을 내려주었다. 그 후 진나라에는 범씨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 시조가 바로 사회인 것이다. 진경공은 여전히 패자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를 비롯한 여러 중신들을 불러 물었다. 이제 회맹을 가져도 되겠소? 합니다. 사회의 선선한 대답에 진경공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장소는 어디쯤이 적당하겠소? 단도 정도면 무난할 것입니다. 단도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족 땅이었으나 순림보와 사회에게 정벌당함으로써 진나라 영토로 흡수 통합되었다. 지금의 산서성 시면 동남쪽 일대다. 우리의 위용을 과시하자는 뜻이로군. 어느 나라들을 초빙하는 것이 좋겠... 진경공의 연이은 물음에 이번에는 상군대장 극극이 대답했다. 지금 우리 진나라에게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위, 조, 주 등 서너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들만으로는 회맹을 가져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초나라가 패자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대국인 제나라가 아직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나라를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춘추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이 무렵의 중원 판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4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진, 초, 진, 제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그중 북쪽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는 초강대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서쪽의 진나라와 동쪽의 제나라가 대국의 위세를 유지하고 있다. 진과 제나라가 비록 진과 초나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역시 패권을 향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제나라는 초대 패공을 탄생시킨 전통의 나라로서 한시도 과거의 영광을 잊어본 적이 없다. 진이나 초에 전혀 꿀릴 것이 없다는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이나 제나라를 끌어들이는 나라가 패권을 잡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극극이 제나라를 운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열강들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다. 주공께서 백업을 회복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친선을 맺고 이번 회맹에 참석을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극극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을 맺었다. 진경공은 흡족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요. 말이 나온 김에 아예 그대가 이번 임무를 맡아주는 것이 어떻소?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노나라에도 들려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공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극은 정사가 되고 난경련은 부사가 되어 노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그런데 이 여정이 중원에 또 하나의 풍운을 일으킬 줄이야.